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아직 대형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은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덩치가 크고 노조의 목소리가 큰 곳일수록 반발이 심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당근과 미이행 시 예산과 정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채찍을 내놓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120개 기관 중 도입하기로 한 곳은 절반 이하인 5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커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 수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2곳뿐입니다. 강제 동의서 논란과 사의를 표명했다가 복귀하는 기관장이 나오는 등 금융공기업도 노조의 반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9개 금융공기업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곤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막힌 상황. 9월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돌입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안 되면 11월, 12월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안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세금으로 메우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느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이주열 한은 총재. 지난 4일 독일에서 밝혔던 자본 확충 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 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본 확충 펀드는 정부가 요구하는 출자가 아니라 시중은행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대출 형식. 국책은행 지원에서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을 국채라든가 정부 보증채에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1.5%로 11개월째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저출산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급속한 고령화까지 더해진 한국. 2030년 정점을 찍은 인구는 2060년엔 4,400만 명 아래로 줄고 204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57명을 부양하면서 경제가 추락할 것이란 게 이른바 인구재앙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과 달리 고령화의 요인인 기대 수명 연장이 오히려 성장률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은퇴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에 소득 중 소비의 비중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소비 축소가 저축 증가로 이어지고 노후 대비를 위해 일을 더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늘리고 성장률도 높인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를 분석해보니 연평균 0.5세씩 늘어난 기대 수명이 수명 증가가 없었을 때보다 성장률을 작년 기준 0.4%포인트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의 악영향을 배제한 것. 저출산이 계속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이 지속된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 경제에 플러스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은 경제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었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시가 확 바뀝니다. 수험생의 집안 배경 등을 알 수 없도록 무자료 면접이 진행되고 합격자 성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청탁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 교육부의 입시 실태 조사 결과 부모 등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은 24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과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과 지방법원장의 자녀가 포함됐고 이 중 시장 자녀는 기재금지 규정까지 어기고 아버지 직업을 적어냈습니다. 우려했던 불공정 부당 입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자 로스쿨들은 새로운 입시 전형을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면접을 실시할 때 면접관에게 수험생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수험생의 배경을 비공개로 해 학생 평가 자체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은 낮추고 법학 적성 시험 리트나 학부 성적 등의 반영률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모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감점이나 탈락 처리한다는 내용도 입시 요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개선안을 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한 뒤 최종 방향을 확정해 다음 입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중국에서 명품 화장품으로 거듭난 LG 생활건강의 한 브랜드 광고가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 광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렌토 등도 비슷한 광고를 봤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표절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여주인공이 화장품 뚜껑을 열자 불꽃 같은 신비한 물질이 하늘로 분출됩니다. 치솟은 불꽃은 비처럼 다시 땅에 뿌려지고 여주인공은 이를 봄비처럼 음미합니다. 화장품 한류의 주역 중 하나인 LG 생활건강의 오휘란 브랜드 미라클 모이스처 크림이란 제품 광고입니다. 2008년 등장했던 우리 V카드 광고와 비교해봤습니다. 여자 모델의 손에서 신비한 물질이 하늘로 치솟고 다시 대지에 떨어집니다. 이를 만끽하는 모델의 자세나 표정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광고를 다시 2005년에 나온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의 오데 메르베이란 향수 광고와 비교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불꽃이 비처럼 내리고 여주인공이 이를 만끽하는 장면은 이 세 제품 광고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렌토 광고는 남성의 실루엣이 제품 전반의 배경 화면으로 활용하는 기법을 썼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라피마의 광고도 인물 실루엣이 배경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두 제품 광고보다 앞서 제작된 HBO 광고에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인들의 커뮤니티엔 해당 광고들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의 표절 여부는 법정 소송에서도 미묘한 차이로 판정이 번복될 정도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히 반복된다면 표절 논란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헌법 예외 조항까지 동원해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이 점점 법제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탄까지 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백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곧이어 최루탄이 날아들기 시작하고 도로는 금세 흰 연기로 뒤덮입니다. 노조와 학생 등이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추진에 항의하며 가두행진을 하자 경찰이 해산에 나선 겁니다. 비슷한 시각 하원에서는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마니엘 발스 총리는 지난 10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최장 46시간으로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중도좌파 집권사회당 의원 일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표결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한 겁니다. 내각 불신임 부결로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나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청년층은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직업 안정성만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올랑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당의 대표적 노동정책이었던 주 35시간 근로제까지 버리고 선택한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 반포지구에서 대규모 삼계탕 파티가 열렸죠. 중국의 한 기업 임직원들이 포상휴가차 서울을 방문해서 한강에서 파티를 연 건데요.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이 파티에 참석한 중국인 관광객이 자그마치 8,00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핫케어드에서도 이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유커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 이들, 이 유커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아르바이트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서울 명동을 지나가다가 화장품 가게가 굉장히 많아진 걸 보고 놀라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거기서 홍보를 하시던 분들이 중국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아르바이트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 5년간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알바 공고가 약 11.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 수는 150만여 건이었는데요. 4년 전인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7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전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비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구직자를 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럼 지난 5년간 이렇게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공고는 또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언어별로 살펴보면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가 1.7배 증가하는 동안 일본어 가능자 우대 아르바이트는 3.5배, 영어 가능자 우대 아르바이트는 5.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어 가능자 우대 아르바이트가 2012년 1분기에는 4,400여 건에 불과했지만 5년 사이에 무려 11.4배가 증가해서 올해 1분기에는 총 3만 300여 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 한류 열풍 이후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매장 관리와 서비스, 판매와 서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우대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어가 가능한 경우 다른 구직자보다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급여도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알바몬에 게재된 명동 일대 매장 관리와 판매 알바의 시급을 조사해봤는데요.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6,960원으로 7,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대 조건으로 중국어 가능자를 내세운 경우에는 시급이 더 높았는데요. 같은 명동 일대 매장 관리, 판매 업무지만 중국어 가능 알바 급여는 평균 7,434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외국어 관련 알바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사무 보조나 번역류의 업무 외에도 직접 외국인을 만나서 글로벌 인맥을 다지거나 국위 선양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외국어 가능자들은 주로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습니까? 네, 면세점이나 길거리 매장 등 매장 판매에서부터 수문장 교대식, 화성 행궁 등 전통 행사 재현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한복이나 한옥 체험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알바 등 종류가 참 다양했습니다. 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복을 입고 입국장에서 환영하는 외국인 맞이 알바나 여행 가이드 등의 알바는 틈틈이 단기로 하기에도 좋아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더니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어 또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재미도 있고 또 보수까지 쏠쏠한 이 외국어 우대 아르바이트에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인 관련 설문조사 준비하셨죠? 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직장인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희 방송국이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나왔다가 또 사라지는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 하면 바쁜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출근길에 바쁘게 걷는 모습, 또 쌓인 업무 때문에 급하게 또 대충 먹는 점심 식사 같이 어쩐지 직장인 하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는 모습의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이럴 땐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1,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79.4%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인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건데 꽤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앞서 강설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함 이런 모습이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 정확히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가수 이은미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4년이 넘는 공백기를 가졌던 걸 고백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신체나 정신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 프리덴버그가 자신이 치료하던 한 간호사에게서 이 증후군을 최초 사례를 찾아서 사용하기 시작된 심리학 용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장인들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은 무기력함을 가끔씩 느끼고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함이 계속되다 보면 업무에 집중하거나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직장인들은 번아웃 증후군과 함께 무기력감과 열정이 감퇴되는 것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과거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9.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열정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연봉이 낮아서 또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에 만족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채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게는 물론 또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나름의 극복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번아웃 증후군 극복 방법으로 직장인들 대부분 잠을 자거나 지인과의 즐거운 자리, 또 여행이나 문화생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직장인들에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물어봤는데요. 연봉 인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만족, 일과 삶의 균형, 이것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단순히 잠을 자는 게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평소에 얼마나 피로가 쌓여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연봉 인상 정말 모든 직장인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적당한 시간을 일을 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보수를 받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네, 오늘도 직장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6월부터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대상 실태 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부당한 비용, 위험 전가 행위에 조사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 세계 조선 시황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생산 능력을 대폭 줄일 전망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9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선박 건조대의 순차적 잠정 폐쇄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수주 가뭄이 극심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선 빅3는 생산 능력 감축과 함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재해를 당할 때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건수는 984건에 불과하고 절반 정도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 해지된 상태입니다. 예술 분야별로도 가입 편차가 심해 건축과 만화는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사진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허 범죄 사건이 늘어나자 대검찰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특별 채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3만 2천여 건이었던 특허 범죄 처리 건수는 지난해 5만 1천여 건으로 5년 만에 58%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 등이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중소병원 10곳 중 6곳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말 병원급 의료기관 36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2%가 간호사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병원이 지방에 있거나 운영 병상 수가 작을수록 간호사 인력난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